김종배 시선 집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국제 상황을 짚는 GB타임즈 시간인데요. 어제 이어 오늘도 3.1절 특집으로 꾸며드리겠습니다. 먼저 1부에서는 여전히 바로잡지 못한 일본의 역사 왜곡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일본이 지난 2월에도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되풀이했는데요. 또 일본의 이런 역사 왜곡 도대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얘기 나눠보고요. 2부에서는 한국의 독립운동에 함께했던 외국인 독립투사들을 다룹니다. 언론, 교육, 외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며 국제사회에 우리나라의 현실을 알린 이방인 투사들. 이들을 움직인 원동력은 무엇인지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3월 2일 일요일 김종배의 시선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평일에 JB타임즈가 있다면 주말엔 글로벌타임즈가 있다. 테마로 알아보는 국제정치 GB타임즈. 네, 세 분과 함께합니다. 다큐앤뉴스 코리아의 김영미 대표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신문의 송현석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오늘 특별 손님을 모셨는데요. 그 주인공은 장휘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개건 교수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송은 처음이시라면서요? 네, 방송은 처음입니다. 네, 긴장하지 마시고 예. 편한 자리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냥 편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 용어부터가 사실 마음에 안 드는데. 근데 독도의 날이라고 하면 뭔가 좀 이게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게 전달이 되니까 그냥 쓰는데 일본에서 자꾸 다케시마의 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냥 일단 쓰겠습니다. 그냥 이건 제 표현이 아닙니다. 그들이 이렇게 부른다. 이걸 깔고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매년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열고 있는데 올해도 열었어요? 네, 지난달 22일에 이 500여 명이 참석한 다케시마 날 행사가 열렸습니다. 네. 1906년에 이 시마네현이 독도를 주인이 없는 땅이다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일본 영토로 편입을 한 이후에 100주년이 되는 2005년에 이 다케시마의 날이 제정이 됐습니다. 네. 일본 정부가 2013년부터 매년 차관급 인사를 행사에 보내고 있는데 사실 일본 정부가 한국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생각해 주어서 장관급 인사는 보내지 않고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 이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일본 정부 입장은 단 한 번도 달라진 적이 없습니다. 독도는 역사적 사실로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 영토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다케시마의 날 말고도 매년 외무상들이 정기 국회 외교연설에서 정말 토씨 하나 다르지 않는 같은 망언들을 내놓고 있거든요. 네. 이 같은 얘기입니다. 독도는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 영토다. 근데 이게 이제 10년 넘게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자들은 사실 이게 매년 똑같은 얘기라도 쓰긴 써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도래하게 되면. 그래서 저는 아예 그냥 이걸 정했어요. 그 기사의 제목을. 어떻게 되셨어요? 언제나 전통이 된 망언으로 시작합니다. 저의 기사가. 네, 그렇게 해서 지금 매년 저도 쓰고 있습니다. 네, 제목 뽑기에 어떤 그 고통을 덜기 위한 맞습니다. 그런 시도가 깔려 있는 건 아닐까요? 아니요, 니들이 똑같이 하겠다면 나도 똑같이 하겠다. 오, 네, 나도 망언이라고 계속 써주겠다. 열혈 기자 송현석 기자 이야기는. 네. 자, 근데 저 여기서 지금 딱 꽂힌 게 있는데 한국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장관급 인사는 안 보낸 거다. 네. 자, 맞습니다. 그러면 사도광산 추도식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 누구 보냈습니까? 사도광산 추도식에서도 문제가 됐던 인물이 있었죠.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던 구구 인사가 네. 네,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 그 사람이 이제 일본 정부 대표로 그것도 네. 장관급 아니었잖아요. 장관급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네. 그러면 한국과의 관계를 고려하면 장관급을 보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맞는 거죠. 논리상 그렇게 돼야 되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근데 장관급도 안 보냈고 심지어 구구 인사를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뭐예요, 더 이게. 논란이 됐죠. 또 열받기 시작. 네. 벌써부터 열받으시면 안 됩니다. 아직 너무 많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저희가 사실 잘못한 부분들도 있는 게 이게 애초에 우리 정부가 유네스코 자문기구의 권고사항을 잘 일본이 이행할 것이다라는 명확한 담보를 받고 나서 사도광산에 대한 그걸 찬성을 했었어야 됐는데 이것도 없이 외교부 얘기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맞아요. 덜컥 등재에 동의를
했던 것도 사실 문제고 그리고 기껏 약속 중에 하나였던 전시관이 마련이 됐는데 여기에 강제노역이라는 필수 표현도 빠지면서 저희가 이중으로 그때 네. 뒤통수를 맞았었잖아요. 그 다음에 조치가 저는 사실 더 화가 났었던 게 이게 과거사 도발에 대해서는 너무 오랫동안 이어져 온 역사고 일본은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 한 번도 이 입장이 변한 적이 없습니다. 항상 같은 입장이에요. 그럼 우리 쪽 입장이 어떻게 변화였는가를 사실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통상 과거사 도발에 대해서는 외교부가 주한 일본 대사관 고위 인사를 직접 불러서 초치를 하고 이제 항해의 의사를 보통 전달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도광산 추도식 관련해서는 외교부가 초치하지도 않았습니다. 접촉을 했었죠. 그래서 굉장히 좀 애매한 형식의 항의와 유감을 전했고 그럼 일본 입장은 어땠냐? 뭐 한국에게 계속 책임을 떠넘기는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광산 추도식 관련해서는 이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관방장관이 그냥 유감이다. 라는 표현으로 이제 넘어갔었죠. 아, 그러니까요. 우리 장유 교수님 그 전공 과목은 민족주의라고 제가 들었는데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주 특별한 시선으로 보실 것 같은데. 예.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해서 그냥 반복되는 상황이고 외교부의 조치도 사실은 할 수 있는 게 조치하는 거 말고는 사실은 크게 할 수가 없는데 이 역사 문제가 사실 양국 간에 가장 풀기 어려운 문제가 되는 것 이유 중에 하나는 역사 문제가 그 각국이 국민 정체성을 만들어내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일본은 계속해서 지금 이 자민당 정부가 되게 오래되면서 이런 뭐 영토 문제라든지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사실 변화가 한 번도 없었고 그 자체가 되게 중요한 자신들의 어떤 국민 정체성을 만드는데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사실은 이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그렇죠. 해결은 둘째치고 지금 되풀이되니까 문제인데 지금 군함도 같은 경우도 예. 원래 이제 이게 등재되면서 조건이 어떤 조선의 강제노동 부분을 알린다. 예. 이런 게 이제 저기 약속 아니었습니까? 예. 헌신짝처럼 버린 거 아닙니까? 일본에서 약속 안 지키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저는 오히려 이제 이런 역사 문제를 직접적으로 이제 정부들 사이에 다루는 데는 한계가 있는 걸로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변화할 의지가 없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이제 국제 관계는 단순히 정부들 관계뿐만이 아니라 뭐 국제사회 여론이라든지 네네네. 아니면 국제 기구라든지 이런 다양한 방법의 우회적인 압박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위안부 문제가 1995년에 아이엘오에서 이제 강제 노동 금지 협약에 위배된다고 규정을 하고 계속해서 ILO에서는 권고를 일본 정부에 하고 있고 그러니까 정부는 뭐 공사를 조치하고 정부가 해야 될 일을 하면서 동시에 시민사회와 정부는 또 이런 우회적인 다양한 방법들 특히 국제사회 여론이나 국제 우리 조약들을 기반으로 해서 그 국제적인 압력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기 제 고향 친구가 20대 때 뜻한 바 있어서 일본에 10년간 불법 체류하면서 알바를 하면서 생활한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얘가 나중에 귀국을 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그때 듣고 충격을 받았는데 뭐 이제 동네 주민 이런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면 일제히 만행을 거의 모른대요. 일본인들이. 그래서 진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오히려 되물어본대요. 그래서 그 일본인들이 이제 한일 간의 이제 과거사 문제 때문에 갈등을 빚고 그래서 이제 우리 정부 이건 우리 정부로는 이제 그 윤석열 정부가 아니라 그 전이죠. 막 이제 그 비판 성명을 내고 단호한 조치를 하면 일본인들은 왜 그러냐고 도대체 한국은 왜 그러냐고 자꾸 이렇게 이제 오히려 이제 제 친구한테 물어본대요. 그래서 친구가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 진짜로 그런 일이 있었냐? 이렇게 뭐 되물어본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 정도입니까? 예, 그러니까 일본 사회 일반적인 수준은 저는 무지보다는 무관심에 가깝지 않을까 생각해요. 무관심. 예, 그러니까 이런 사실 뭐 정치라든지 우리도 이제 정치에 혐오를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쟤네들 뭐 하는 거 뻔하고 그렇죠. 자기들이 해먹고 그러니까 관심 자체가 별로 없고 그냥 자기들 삶에 더 관심이 있는 게 오히려 더 그러니까요.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근본적인 문제를 따지고 들어가면 사실 일본 역사 교과서 문제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방송에서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었지만 사실 역사 교육이 정말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보는데 일본 역사 교과서의 역사 교육을 보면 이 아시아에 대한 침략 행위 자체를 서구 열강에 대항하는 어떤
방위적인 전쟁을 규정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침략 전쟁이라는 사실이 굉장히 좀 희석되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강하고 그렇죠. 또 전쟁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이 전시에 일본 국민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뭐 예를 들면 시베리아에 억류되어서 얼마나 큰 피해를 입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서술하는 데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조선이나 아시아 국가에 대해서 일본이 어떤 폭력을 저질렀는지에 대한 이제 그 사실 내용을 크게 기술하지 않다 보니까 자국 역사를 공부하는 일본 학생들이 이제 과거보다는 현재 한국이나 한국 역사에 초점이 더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면 이제 최근에 제가 동아시아 연구원에서 발표한 여론조사 그 논문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역사를 인식하는 태도가 한국과 일본이 굉장히 다르다는 겁니다. 어떻게요? 예를 들어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일본 역사 하면 뭐가 떠올라요? 라고 물었을 때 임진왜란, 태평양 전쟁, 한일 강제합병 이런 것들을 떠올린다면 당군. 네, 일본인들한테 같은 질문했더니 서울 올림픽, 한일 월드컵 이런 최근 사건들에 훨씬 더 관심이 높았다는 거.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거랑 맥이 같은 거예요. 지금. 과거에 대한 무관심. 네, 무관심. 그래서 물론 일본 국민들도 이제 시대가 흐를수록 자국의 역사를 조금 객관적으로 보려는 노력은 분명히 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뭐 2010년대 들어선 이후부터는 이제 마이니치 신문이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2차 세계대전이 잘못된 전쟁이었다. 침략 전쟁이었다. 이렇게 보는 여론이 한 50% 전으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식민지 지배나 침략에 대한 사죄와 관련해서 물어봤더니 이미 사죄를 충분히 했다가 부족하다보다 훨씬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자체가 점점 이제 관심 자체가 현재 초점이 맞춰져 있거나 혹은 말씀하신 것처럼 무관심에 가까워져 가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사죄가 더 필요하지? 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교묘한 게 뭐냐면 일본 쪽 역사 교과서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비슷해요. 예를 들어서 일본은 1910년에 군대의 힘을 배경으로 한국을 병합했다. 이게 팩트라고 그러면 군대의 힘이라는 걸 이렇게 싹 빠져 있는 거예요. 그냥 병합했다. 언뜻 보면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약간 언어와 이렇게 말장난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위안부도 분명히 적혀 있는데 그냥 위안부인 거예요. 근데 사실상 올바른 건 종군 위안부거든요. 그러니까 종군이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워딩들이 좀 조금씩 다른 게 얼핏 보면 다른 것 같지 않지만 이렇게 완전히 다른 내용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도 많고 실제 일본 교과서도 그런 식으로 기술이 돼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거기서도 단어가 하나씩 또 빠져요. 나중에 뭔가 이게 맞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조차도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정치로 외교를 가늠하려고 그러면요. 한도 끝도 없는 말장난이 돼요. 근데 저는 역사학자들을 좀 더 지원을 해서 좀 더 과거에 관한 뭐 문헌이라든지 팩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만들어내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몇 년 전에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주목했던 게 이제 한일 교사 단체가 공동으로 이제 그 역사 교과서를 만든다. 그래서 이거 정말 좋은 시도다 이제 그렇게 해서 한번 저 개인적으로 주목한 적이 있는데 그 뒤에 사실 별로 소식은 없더라고요. 그때 한국 교사단체가 아마 정교조였죠? 그 정교조 선생님들 계시고, 그러니까 그 역사학자들이랑 그 교사들이랑 그게 결성된 이유가요. 그때 후쇼샤 옛날에 교과서 맞아요. 문제가 생겼을 때 한국에서 이제 위안부 운동하던 분들이랑 일본에 있는 시민사회 단체들이 후쇼사 교과서 결정하는 거 반대하는 운동을 조직해서 그 되게 성공적으로 사실 일본은 시민사회와 전통이 되게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이제 시민사회가 중심으로 조직이 잘 돼 작은 조직도 이렇게 큰 전국 조직으로 되어 있는데 일본 사실 지역에 있는 시민운동 단체들 아주 강하지만 또 이게 네트워크가 잘 안 돼 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되게 놀라웠던 일은 한국에서 후쇼사 반대 운동을 하면서 그 흩어져 있는 일본의 조직들을 같이 모아서 운동을 했던 경험이 있고 그리고 그때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대항적인 교과서를 만들자. 동아시아가 전체가 함께 볼 수 있는 교과서. 그래서 그런 역사 왜곡이 그래서 일본에서 그런 평화 운동 하시던 그런 그쪽에 계신 그 교사 및 역사학자들 한국, 중국이 모여서 했는데
그 시도 자체는 전 되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사실 그 모임 자체가 없어지진 않았어요. 아, 지금도 운영이 돼요? 제가 되고 알기로는 있어요? 아직도 뭐 학생들 평화 캠프 이런 것도 거기서 하고 그 되게 좋은 그 민간 교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한 가지 안타까운 거는 이제 이게 뭐 그 프랑스랑 독일이 같이 교과서 쓰고 독일이랑 폴란드 같이 교과서 쓰고 이런 것들을 이제 모델로 삼는데 이제 제일 안타까운 점은 이게 그래서 이제 동아시아의 교과서라기보다 그냥 좀 덜 문제가 되는 중국의 교과서, 한국의 교과서, 일본의 교과서 그냥 합쳐놓은 거라서 그 부분은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이 동아시아 이 3국이 좀 더 공통 기반들을 만들 수 있는 작업들로 좀 나가는 것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지금 뭐 윤석열 정부의 그 대일 외교에 대해서는 뭐 입이 부르트도록 워낙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여기서 다시 뭐 우리 교수님이 좀 평가를 좀 한마디로 좀 해주시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전문가로서. 문제가 많죠. 아니 지금 계시지도 않는데. 네, 자, 근데 문제가 많은데 앞으로도 이제 또 새로운 정부가 들어올 수도 있고 뭐 그 한일 관계는 계속 돼야 되니까. 근데 제가 볼 때 제일 문제점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한일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네.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일은 이제 우리도 잘 살고 그러니까 이제 잊고 그렇죠. 미래로 나가자는 그래서 청년 세대가 중요하다. 예, 뭐. 그런 이야기들인데 저는 그런 시각이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예, 왜냐하면은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이제 70년대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나서 혹시 교수님도 그 세대십니까? 그거는 저희 얘기를 전에 들었습니다. 선배들에게. 예, 예. 예, 그래서 그 어떤 경제 발전을 위해서 뭐 노동자들이라든지 뭐 그런 민주화를 요구한 사람들의 요구들이 무시되고 우리는 경제 발전을 위해서 희생하고 참고 버티면 모두 다 잘 살게 된다는 그런 논리와 되게 유사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과거에 사실 이 식민지 시대에 고통받았던 사람들은 이제 국가 폭력에 의해 가지고 여전히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 이야기들을 무시한 채 우리가 더 좋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그럼 그 국가의 미래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런 이제 질문이 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뭐 한일 관계도 마찬가지고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국익이 우선이 되는 거는 분명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 국가 폭력이라든지 보편적 인권에 대해서 그것이 국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로 공감대가 만들어지고 그 부분들을 간과하거나 무시하지 않은 채 그것이 양쪽에서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 정부에서 가장 큰 문제는 그런 것들을 알겠습니다. 마치 아무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것처럼 생각했다라는 게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잠깐 여론조사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그게 2014년부터 10년간 실시한 한국 동아시아 연구원과 일본 NPO 겐론이 실시한 한일 국민 상호 인식 조사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동아시아 연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제 한국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탄핵이 어떤 결정이 나오느냐, 그래서 조기 대선이 치러지느냐, 그거에 따라서 이제 그 정부가 어떻게 되느냐, 요거에 따라서 좀 이제 뭐 이후 좀 뭐 유동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치고, 일본은 지금 이시바 내각이잖아요. 근데 과거사에 있어서 이시바 내각이라고 다를 게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시바 총리가 비둘기파라고 해서 보통의 일본 정부가 말하지 않았던 내용들을 이제 얘기하기도 했죠. 그러니까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한국이 납득할 때까지 사과해야 된다. 그리고 창씨 개명도 우리 일본인들에게 미국인이 와갖고 스미스라고 하면 좋겠냐. 예. 뭐 이런 표현들을 그리고 또 야스쿠니 신사에도 참배하지 않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한국 쪽 입장에서 봤을 땐 좀 친한 아니냐라는 기대를 할 수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사실 일본의 정치인들은 본인이 어떤 주목을 받는 발언을 하고 그래서 이제 망언도 하는 거더라고요. 네네네네. 그래서 주목을 받고 이제 망언해가지고는 얘도 망언, 쟤도 망언 그러니까 주목을 받지 못하니까 이런 식의 멘트로 이제 뭔가 자기는 생각이 많은 사람인 것 같은 그런 코스프레를 좀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주목을 받는 데는 일단 성공을 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한일 과거사를 양보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하나의 자신들이 정치적 입장을
유지하는 하나의 수단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평화로우면 자기네 그 내각이 별로 필요가 없는 거죠. 일본 국민들에게. 그래서 계속 뭐 유네스코도 일단은 통과해서 가야 된다라는 게 뭐 나중에 안 지키더라도 그래서 성과만을 국민들에게 홍보하는 식의 정치이다 보니까 이시바 총리도 분명히 그런 쪽으로 많이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뭐 이시바가 뭐 진짜로 비둘기인지 뭔지는 떠나서 네. 지금 자민당에서 뭐 다수파는 아베파고 네. 뭐 그들의 어떤 이념적 성향이야 뭐 이미 알려진 대로 그렇죠. 뭐 극우고 뭐 그 틀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벗어날 수가 없는 게 일단은 이시바 총리 같은 경우는 이제 자민당 내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의 파가 없는 사람이어서 그러니까. 한 달짜리 총리가 될 뻔했던 그런 맞아요. 인물이잖아요. 그런데다가 지금 이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일본도 굉장히 많은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방위비 인상이라든지 관세 폭탄이라든지 이런 것들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본인이 사실 내부에서 힘을 받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민당이 원하는 아까 말씀하신 그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들이 원하는 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총리 취임 전에는 곡물 복납도 안 하던 양반이 갑자기 총리 취임하고 나서 곡물 복납을 한다든지 야스쿠니 신사. 오히려? 네, 오히려. 어이구. 그렇게 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거고. 그렇죠. 네, 그런 상황에서 달라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얘기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이어서 외국인 독립투사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때로는 날카롭게, 때로는 삐딱하게, 그러나 매 순간 섬세하게 시선이 필요한 우리 사회 곳곳을 살펴봅니다. 김종배의 시선집중. 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일요일 코너 GB타임즈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영미 대표, 송현석 기자, 그리고 장휘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개공교수 세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2부는 외국인 독립투사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많이 알려진 이야기는 같지는 않은데 일단 교수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런 분들이 꽤 있었습니까? 저도 사실 최근에 나온 책을 보고 알게 되는데 예. 그 상당히 많은 분들이 계셨고 그리고 다시 생각해 보면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래요? 당시에 한국의 독립운동이 국내에서만 벌어졌던 게 아니고 이제 탄압이 심해지니까 미국으로도 가고 뭐 그렇죠. 중국으로도 가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자기들끼리만 고립해 있을 수는 없고 다양한 사람들의 주변에 도움이 필요했을 네네. 거고 네. 그리고 그런 이제 운동에 대해서 공감을 갖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도움을 줬던 것들이 이제 저희는 사실 역사에서 잘 배우지 않았지만 네. 예, 많이 있었던 걸로 예. 근데 사실 그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동방의 작은 나라, 별로 알려지지 않았던 나라, 거기다가 약소국. 그런데 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다, 독립투쟁을 함께한다. 이건 사실 쉬운 결정은 아닌 것 같은데 여기는 무슨 특별한 동기가 있었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이 일본 제국주의의 폭력성이 그만큼 심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어느 누가 보더라도 네. 이거를 그냥 지나치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정도로 잔혹했다. 그런 부분들이 공통점이었을 것 같고 네. 러일 전쟁이나 을사조약 전후로 사실 이런 폭력적인 제국주의 형태가 전 세계에 사실 많이 일본의 제국주의 형태가 많이 이제 전파가 되면서 이 과정에서 이제 서구 지식인들이 한국의 독립을 굉장히 많이 도왔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저도 이번에 알게 된 건데 지금 현재까지 독립유공자로 포상된 외국인이 총 76명 정도인데 여기에 중국인이 가장 많아요.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놀랐던 거는 뭐 프랑스인도 있고요. 뭐 정말 일본인도 여기에 2명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런 분들이 이제 독립유공자로 지금 포상을 받고 있는 네, 그런 상태고요. 그리고 사실 도대체 그럼 이분들은 어떤 것 때문에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작은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정도로 했을까? 그냥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다른 어떤 설명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저는 고귀한 가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평가하기에는 너무 그게 큰 뜻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인류애라는 단어 말고는 사실 뭐 어떤 가치관 이런 것도 필요 없다. 그냥 인류애라는 말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지 않을까. 홍범도 장군의 이제 남겨진 사진이 몇 장 안 되는데 그 가운데 한 장의 사진이 아마 기차역에서 찍은 사진인가? 그래서 이제 거의 체코의 무기 이제 받는 그 과정에 어떤 찍힌 사진인 걸로 제가 얼핏 본 것 같은데 어디선가 봤는데 그때 체코의 지도자 이름은 제가 기억 못 하겠는데
그때 그 항일 어떤 독립투쟁, 무장투쟁에 감명받아가지고 그때 체코가 이제 무기 생산 쪽으로 꽤 요즘도 그렇죠 아직까지도. 네. 그래서 이제 무기 공급을 결정하고 했다는 얘기를 어디선가 한 줄 제가 본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은 우리 어떤 그 이제 독립투쟁의 어떤 그 가열찬 모습, 어떤 절실한 모습 이런 것들도 일정하게 좀 가슴을 울린 측면들도 좀 있는 거 아닌가 맞아요.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 일반화해서 얘기를 하면 너무 좀 그렇고 우리 세 분에게 좀 각자 한 분 한 가장 어떤 인상 깊었던 그 외국인 독립투사가 누군지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데 우리 김명미 대표님은 누구였어요? 저는 엘버트 테일러 딜쿠샤가 가장 그래요? 예. 왜냐하면 이분이 AP 통신 특파원이었기도 했고 또 3.1 운동하고 제합리 학살 사건을 해외에 보도했어서 외국의 유명한 저널리즘 스쿨 이런 데서 이 사람을 많이 알더라고요. 그래서 당시에 3.1 운동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의 큰 사건들을 가장 그래도 열심히 알렸던 사람. 그래서 엘버트 테일러 씨를 많이 얘기를 하는데 심지어는 이제 3.1운동 독립선언서 사본도 그 태어난 아들 그 밑에 요람 밑에다가 이렇게 숨겨가지고 딴 데로 이렇게 타전을 했다. 그래서 3.1운동 독립선언서가 해외에 알려지게 된 계기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사시던 그 집이 딜쿠샤라는 데 거기가 이제 그거였는지도 모르고 세월이 지나서 거의 폐허처럼 있다가 나중에 이제 역사학자들이 조명을 해서 이 사람의 공적을 조명을 해서 딜쿠샤라는 곳이 그 사람의 어떤 그런 업적을 가진 사람이 살았던 집이다라고 조명을 받는 걸 보고 저는 그분이 가장 가슴에 남아요. 아, 그런 분이 계셨군요. 근데 사실 AP 특파원 같은 경우는 당시에도 뭐 지금처럼 큰 언론사는 아니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상황을 미국에 알린 최전선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취재하는 사람으로서 이 사람이 굉장히 감명 깊었고 또 이분이 지금 한국에 묻혀 계시거든요. 선교사묘원에. 그래서 또 우리 역사에서는 이분이 굉장히 조명이 좀 덜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요. 힌츠페터 기자 이전에 테일러 기자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힌츠페터는 현대사에 와서 많이 알려지고 우리는 지금은 사실 SNS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책이나 뭐 이런 남겨진 자료들이 많으니까 가능하지만 이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남겨진 게 많지 않은데 제가 이제 역사를 얘기할 때 특히 한일 문제 얘기할 때 항상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 역사를 그러니까 발굴해내고 이 어떤 사실을 찾아내고 하는 데 있어서 국가적인 지원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저도 이제 역사 다큐멘터리를 계속 꾸준히 만들고 있지만 늘 학자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걸 발굴하고 하려면 이만한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도 제작비가 그렇게 많겠어요? 없죠. 근데 그것도 부러워하시더라고요. 그 돈도 부러워하실 정도로 이제 마음 놓고 연구할 수 있는 역사학자들이 연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금이 좀 저는 더 필요하다. 그 말씀하시니까 잠깐 새길로 빠져갖고 우크라이나까지 가서 그러니까 현지 취재했던 그 다큐멘터리는 완성됐어요? 저 이번 주 방송 나가서 반응도 좋았고 다음 주도 월요일 날 나가요. 조금 송현수 기자 보셔서 표정이 달라지는 거. 네. 고생도 많이 했거니와 후방이 붙였으니까. 그러니까 고생도 했지만 사실 몇 부작이죠? 저 3부작. 3부작? 네. 그러니까 1편이 이번 주에 나갔어요? 네, 1, 2편이 나갔어요. 1, 2편이 나갔어요? 네. 관심을 좀 가져주세요. 거의 얼굴이 하회탈이 됐어요. 근데 좀 제가 좀 아쉬운 건 뭐냐면 지금은 이제 4K도 되는 시절이니까 이렇게라도 기록을 남겨놓을 수 있어서 저는 뭐 누가 뭐 어디 꽁꽁 숨겨 뭐 땅에 묻기 전까지는 그래도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자료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저작권에 상관없이 이걸 보고 싶은 사람 누구에게나 다 오픈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100년 전의 역사조차도 우리가 찾으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래서 연구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우리 송현수 기자는 좀 주목한 인물이 누구예요? 저는 개인적으로라고 물어보셨으니까 개인적으로 가장 가까운 인물. 저희 그 서울신문의 전신인
대한매일신보를 창간했던 어니스트 베델. 뭔가 이건 좀 얘기가 일단 해보세요. 어쨌든 제일 네. 가까운 인물이니까 네. 영국 출신 언론인이고 올해 참고로 서울신문이 창간 121주년을 맞았습니다. 네. 얘기가 좀 이상해요. 아니에요. 정말 이거는 베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예. 당시에 이제 1904년 당시에 러일 전쟁이 임박했을 때 네. 대한제국이 이제 일제 간섭을 받지 않는 어떤 영자 신문이 필요해서 당시에 이제 베델이 영국에서 특파원으로 한국에 와 있었는데 고종의 통역사였던 양기탕 선생하고 이제 극비리의 일간지를 창간하기로 해서 1호로 이제 원래는 영자 신문을 냈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못 읽어요. 이 영자 신문으로 만들다 보니까 그래서 탄생한 게 이제 한글로 된 대한매일신보였고 이 대한매일신보를 통해서 을사조약 반대 운동도 시작이 됐고 우리로 치면은 단독 보도죠. 단독 보도가 뭐가 있냐면 이토 히로부미가 서울에 온 이유가 대한제국을 일본에 귀속시키려는 작업을 하기 위한 것이다. 오. 라는 걸 단독 보도로 이제 내기도 예. 했습니다. 예. 네. 어마어마한 특종이었네요. 그럼요. 당시에. 엄청난 특종이었죠. 그렇네요. 네. 네. 근데 여기 또 새끼를 보면 저 어릴 때만 해도 길거리에 가면 간판에 베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쓰는 간판이 되게 많았어요. 그건 종교적인 영향이 아니야. 큰 거 그 아니에요? 이유를 모르겠는데 베델 양복점, 베델 전파사 이런 진짜 많았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배에다가 디귿 받치면 맞아요. 벳엘 벳엘. 이런 식으로 해서 벳엘. 진짜로 보니까 그때 베델이라고 하는 그 상호가 되게 많았어요. 왜 그랬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혹시 이분하고 연결이 되나?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아닌 것 아무튼 같습니다. 종교적인 네, 네. 아, 종교적인. 네, 종교적인. 기독교적인. 아 그런 점 때문에. 엘이 신을 뜻하는 거라고 얘기 알겠습니다. 들어가지고. 네, 쓸데없는 얘기 죄송하고 우리 교수님은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단 이 그때 국제주의적인 그런 당시의 상황들이 되게 이제 와닿는데 아까 그 체코 얘기도 하셨지만 여기 처음 나오는 그 헝가리 무장 독립에서 폭탄 만들었던 마자르가 나는 한국도 도와줄게 이러고 와서 폭탄을 만들어주고 네. 그리고 근데 또 재미있는 건 아까 테일러도 말씀하신 테일러도 그렇고 조지 쇼라는 사람이 있는데 네. 이 사람들이 사실은 한국에 처음 온 게 조선에 온 거죠. 그 광산 일을 하러 와요. 그래서 돈 벌러. 그때 이제 저희 교과서에서 대한제국 말기에 유럽 열강의 그 이권 침탈 이렇게 배웠던 그래서 영국은 이제 주로 광산권을 하는데 이제 그때 사실 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조지 쇼 같은 경우는 은산광산이라는 곳에서 이제 이 사람은 격리부터 시작을 했고 테일러는 아버지 따라가지고 운산광장에 와서 아 그랬어요. 네,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이 사람들이. 예. 그래서 조지 쇼 같은 거는 거기서 번 돈을 사업을 해가지고 중국에서 이륙 양행이 가는 사업을 하면서 임시정부 사무실 회의실 이런 거 다 빌려주고. 그러니까 선박회사를 이제 예. 그게 선박회사잖아요. 예. 근데 그게 없었으면 정말 우리가 독립운동을 할 수 없었을 거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올 정도로 그 정도요? 이륙양행이라는 그 회사가 왜냐하면 선박회사다 보니까 그리고 이 사람 이제 외국인이니까 그 배가 왔다 갔다 할 때 조금 감시가 덜 했을 거잖아요. 외국 서양 배니까. 그래서 무조건 폭탄, 총 이런 무기들은 다 여기다가 숨겨서 이동해라. 상해로 가져갈 때 아니면 가지고 들어올 때. 예. 항상 이렇게 얘기해서 현지에서는 이제 그 독립운동가들 사이에서 제일 안전한 게 이 사람의 배다라는 얘기가 있었을 정도래요. 영일 동맹 때문에 영국 배들은 그렇게 맞아요. 감시를 안 아. 받았거든요. 수색을 하지 못한다고 이제 해서 예. 그래서 이 당시에 보면 그렇게 많은 이 쇼도 원래 아일랜드 출신이고 마자르도 헝가리 출신이고 이런 식민지 경험을 하고 그런 것들을 가졌던 사람들이 어쨌든 조선의 독립운동에 공감을 갖고 예. 이제 도움을 주는 그런 예. 것들을 보면서 인상적이었고 프랑스의 특히 이제 루이 마랭이 저는 제일 흥미로웠는데 이 사람은 되게 유력한 정치인이에요. 그래서 여러 번 오랫동안 국회의원을 지내고 1901년에 한국에 왔다가 한국이 너무 좋아져서 그 이후에 한국의 독립운동에 대한 엄청난 도움을 주는데 파리 강화회 때 김규식이 프랑스에 왔을 때 적극적으로 후원을 해주고 그다음에 정치인들 지식인들을 모아가지고 친우회라는 걸 만들어요. 그래서 한국과 친우회를 만들어서 100만 서명 운동 이런 거, 한국 독립을 위한 100만 서명 운동 이런 것도 하고 그러는데 진짜 대단. 사실 이게 저희들한테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그 당시에 이제 심지어 제국이었던 프랑스의 유력한 정치인이 이런 한국의 독립을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들 식민지에 대해서도 비판적이었고 이런 그 도움을 줬다는 점들이 되게 흥미로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아까 이제 송현석 기자는 그 동기를 인류애로 이제 이렇게 네. 이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귀동량으로 들은 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보면 일본인 중에서도 아마 그분은 독립유공자로 제가 인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법조인 한 명 있잖아요. 그분이 그냥 관동 대지진 때 그 조선인 막 학살을 할 때 일본에 있는 그 서장 한 명이 이건 아니다. 해가지고 막고 오히려 한국인들을 보호한 사례도 제가 이제 그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거는 어찌 본다면 양심 그렇습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양심 그리고 그러니까 인간으로서의 가치. 음. 그러니까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몸소 보여준 사람들이 저는 이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누구도 거대 권력이나 제국주의 앞에 무릎 꿇을 필요가 없고 그리고 무릎 꿇려서도 안 된다라는 어떤 인류 고유의 믿음 이 사실 이분들을 움직이게 한 가장 큰 동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3.1절을 맞아서 지금 되게 좋은 자리라고 생각을 해요. 외국인 독립운동가들을 조명할 수 있는. 근데 이 아까 말씀드린 그 70여 명에 속하지 않는 다른 외국인들도 굉장히 많을 거거든요. 그렇죠. 저희가 이름을 알지 못하는 아주 발굴되지 않은 사례도 발굴되지 많고. 않은 사례들. 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고작 100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차차 발굴해 나가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많고 학회도 많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이게 단순히 과거일 뿐이다라고 치부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거랑 똑같거든요. 이거를 굉장히 위험한 시각인 거예요. 단순히 과거니까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하니까 더 돌아볼 필요가 없어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런 역사들을 더 이상 찾을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조금 더 우리가 뒤돌아보고 현재 미래를 위해서 그런 자리가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분들이 대단하다고 보는 게 현재적 관점에서 저는 얼마든지 대입해서 얘기할 수 있다고 치는 게 지금 전 세계에서 학살이 벌어지거나 그다음에 어떤 그 자국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서 뭐 전쟁을 하고 이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자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뭔가를 도와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라는 거죠. 그냥 뉴스로 소비를 하죠.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어떤 그 해외 어떤 분쟁이나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어떤 이런 태도와 100년 전에 그 외국인들의 어떤 이 그 독립운동에 나섰던 걸 한번 대비를 해보면 이분들이 얼마나 그 엄청난 용기를 발휘한 것인가. 맞아요. 그냥 확 와닿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우리가 식민지를 이해할 때 억압하는 제국주의, 일본 나쁜 놈들, 네. 그리고 고통받는 한국 민족 이렇게 이런 이분법으로만 이 시대를 바라보는 경향이 있는데 예. 사실은 저는 이런 외국인 독립운동가들이나 이런 분들을 보면서 사실은 한국의 독립운동이 단순히 민족 독립뿐만이 아니라 보편적인 그 해방과 자유에 관한 그런 이야기들이 있고 그런 것들에 공감하는 많은 외국인들이 거기에 연대를 했던 것들로 우리가 그런 시각을 확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거를 더 국제적이고 더 세계 시민적인 그래서 그 당시에 사실은 독립운동가들을 보면은 국내에만 머물렀던 게 아니고 되게 다양하게 있는데 마침 저희 3월 22일부터 아르코 대학로 극장에서 아들에게라는 연극을 해요. 그게 작년에 백상 연극상 대상을 받은 오. 작품인데 거기 주인공이 현 앨리스라고 아버지가 독립운동가 현순이고 1903년에 처음 하와이에 그 이민자들과 함께 어머니 뱃속에서 하와이를 갔다가 거기서 태어나서 첫 번째 코리안 아메리칸이 돼요. 그런데 이제 실존 인물. 실존 인물입니다. 예. 예. 그래서 그 이대 정병준 교수님이 그분에 관한 책 단행본을 내셨고, 그래서 이제 그분이 아버지의 독립운동하니까 상해 따라갔다가 한국에 왔다가 일본에 갔다 블라디보스톡도 갔다 미국에 살면서 다양한 사회주의 운동에 접하고 독립운동에도 접하고 많은 활동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국 현대사의 그런 되게 그런 외국에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이 한 인물 속에 되게 집약해서 볼 수 있어서 예. 요 지금 이제 3.1절 기간을 맞춰서 연극도 한 편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결국은 이렇게 놓고 본다면 인간으로서 가지게 되는 어떤 울림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것이 뭐 인류애로 이름을 붙이든 양심으로 이름을 붙이든 뭐 공감이라고 이름을 붙이든지 간에 결국은 이게 발동이 돼야만이 뭔가 행위로 연결이 된다는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국적을 좀 넘어서는 거다. 우리가 이제 항상 국제 관계를 이야기하면 뭐 이거는 사실은 국가 대 국가의 관계는 아닙니다. 뭐 국익 이런 것들을 먼저 우선하지만 꼭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는 사례 아니겠어요? 맞아요. 제가 이제 뭐 기사를 쓰면서 사실 가장 안타까운 나라 중에 하나가 미얀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미얀마가 정말 2022년에 처음 그 쿠데타로 인해서 정말 많은 민간인들이 고문받고 이제 살해당하고 이제 그런 상황들을 저희가 현장에서 볼 수는 없지만 이제 꾸준히 그 다리 하나를 거쳐서 계속 이걸 전달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이거를 저희가 제 스스로도 전달하기 너무 힘든 상황이 온 거예요. 왜냐하면 관심이 없으니까. 네. 그래서 저는 그 이후에도 계속 저 혼자라도 일단 서칭을 하고 알고 있어야겠다. 어느 순간 내가 이거 전할 수 있을지 모르니까 이렇게 계속 지금 팔로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했어요. 정말 온 세계가 우크라이나에 관심을 쏟고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해야 되고 뭐하고 할 때 미얀마는 계속 버려져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물론 사람들이 이런 내전이나 이런 것들에 다 관심을 가지고 전부 다 품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적어도 가까운 나라 있잖아요. 미얀마가 우크라이나보다 훨씬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이 주위에 관심을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그게 공감이든 인류애든 그렇죠. 양심이든 어떤 마음이라도 상관이 없으니까 조금 더 오래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 좋지 않을까. 그들에게 힘이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러니까요. 생각이 듭니다. 우리 3.1운동이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알려질 수 있었던 것도 누군가의 노력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00년 전부터 그런 손길을 받았다면, 도움의 손길을 받았다면 우리도 이제 도움의 손길을 줄 수 있지 그럼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취재 다니면서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을 만나거나 그러니까 독재나 이런 데서 비밀 결사 조직, 저 진짜 비밀 결사 조직 정말 많이 만나봤는데 그런 사람들이 저는 되게 이해가 안 갔었거든요. 왜요? 잡히면 죽는데 저거를 어떻게 할 생각을 하지? 내가 겁나서 그런 생각할 때도 있고 그런데 뭐 그럴 수 있죠. 꿋꿋하게 그걸 하는 걸 보고 예. 우리 독립운동 하셨던 분들도 저랬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적이 많았어요. 특히 이제 티벳이나 신장 쪽 가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 비밀리에 참 그 중국의 그 감시망은 정말 촘촘하더라고요. 요새 뭐 안면 인식까지 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들은 또 다른 방법으로 모여서 자신들의 독립을 도모하고 근데 아무도 우리나라에서도 도와줄 생각을 이렇게 쉽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우리도 도움을 받았었지 않았을까라는 그 역사를 알게 됐을 때와 모를 때가 많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정반대의 측면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그 독립운동 우리가 이제 그 광복을 하고 최근에 와서 국제 연대가 이루어졌던 게 위안부 문제였잖아요, 사실은. 그러면서 그 국제적 연대까지 갔고 다른 나라에서도 평화의 소녀상이 설치가 되고 그랬는데 한국 안에서 그러니까 소녀상을 모욕을 하고 수요 집회를 방해하는 같은 나라 한국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이 현상은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사실 처음에 그거 접하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충격받았거든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까지 해봤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이거는 무지의 무지? 무지라기보다는 이게 너무 정치화돼서 지금 그렇죠. 한국의 정치적 양극화에서 이게 이제 위안부 운동이 약간 타겟팅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극우 쪽에서 좌파가 이제 그 반일 친중이라는 그거의 가장 중요한 예시로 예. 위안부 그러니까 일본 그거 하는 거랑 똑같은 주장인데 위안부 사건 자체가 다 날조된 거고 그리고 위안부 운동하는 분들은 그 피해자들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목적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기만 했다. 그걸로 경제적인 이득과 정치적인 이득을 얻는 사람이다라는 이제 그게 이 사람들의 핵심 주장인데, 그렇죠. 근데 실제로 이제 가서 보면 저는 이걸 정말 순화시켜서 말한 거고 거기 한번 가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수요 집회 가시면은 앞에다 엄청나게 크게 마이크 틀어놓고 들을 수 없는 쌍욕을 막 몇 시간씩 퍼부어요. 그래서 거기 와 있는 참가자들 뭐 종교인들도 많이 이게 이제 거기 수요 집회는 그 다양한
그 집단들이 이제 매주 돌아가면서 주최를 하기 때문에 네. 뭐 신부님들도 수녀님들도 오시고 뭐 신부님들도 오시고 스님들도 오시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서 막 그 말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게 뭐 대화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일방적인 일방적인 예, 비난 그리고 쌍욕 그러니까 그 보고 있으면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역사의 정치화가 이번 정부 들어서 굉장히 심해졌다라고 느끼는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3대 역사 기관장들의 그 역사 성향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뭐 일본 역사 왜곡 대응하는 연구 예산이 2년 연속 줄어든 것도 문제지만 사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정말 후세대의 가장 중요한 어떤 자료를 남기는 역할에 선봉에 서야 하는 이런 역사 재단들, 주요 역사 재단들의 기관장들이 사실 굉장히 조금 그 역사관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논란이 있는 것 자체가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역사가 정치화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 정치가 양극화되어 있는 상황이 또 역사에 얼마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그거를 이제 그런 소녀상을 폄훼하거나 이제 이런 행동들로 나타난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결국은 저는 그 역의 측면이라고 보는데 정의와 양심 그런 것은 국적과 무관하다라고 하는 것을 맞아요. 아주 그 좋은 측면에서 보여주고 있는 게 외국인 독립운동가들 아니냐. 근데 정반대로 보여주고 있는 게 위안부 문제의 진실을 부정을 하고 수요 집회를 모욕을 하고 평화의 소녀상을 모욕하는 그런 한국인들 아니냐. 결국 어찌 본다면 같은 현상의 상반된 측면일 수도 있겠다. 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좀 이렇게 마무리하죠.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떻게 장희 교수님 하실 말 하셨습니까? 시간 빨리 가네요. 그러니까요. 네,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두 분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종배의 시선 집중 오늘 순서 모두 마무리합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